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결단의 밤.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밤 거사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주 한가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는 우선 쿠데타의 지도자 박정희 체포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쿠데타군을 저지하고 분쇄하기 위한 대규모 진압군 동원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그 급박한 시간에도 마치지 못한 저녁 식사를 끝내기 위해서 식당으로 돌아가 한담을 하고 나타났다.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한 지휘소를 육본이 아니라 지구 방첩대 사무실로 잡아 여기저기 전화만 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의구심으로 발전한다. 즉, 박정희로부터 쿠데타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설득을 여러 번 받아왔던 장도영은 막상 쿠데타가 일어나자 어떤 미련 때문에 과감한 진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그것이다. 장도영은 쿠데타군이 서울 시내로 들어오기 약 6시간 전에 박정희의 거사를 알았으므로 마음만 먹었더라면 박정희 체포, 쿠데타군의 출동 저지에 성공할 수 있었다. 혁명군 작전의 기획자이던 육관구 사령부의 박원빈 중령은 이날 밤 저녁 식사를 바깥에서 마친 뒤 부대로 돌아와서 초조한 시간을 빨리 보내려고 마작을 하고 있었다. 밤 9시 30분쯤 주번 사령으로부터 서종철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박중령을 찾았는데 모른다고 했다는 귀띔이 있었다. 박원빈은 이 시간에 사령관이 찾는다는 게 꺼림칙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34단 작전참모 201 중령이 전화를 걸어왔다. 참모장과 연대장이 사단장에게 거사 계획을 밀고 하여 자신은 피신 중이란 것이었다. 박원빈은 아까운 사령관의 전화도 이와 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 이때 서종철 육관구 사령관은 이상국 준장으로부터 급보를 들은 뒤 육관구 헌병대로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서종철은 또 주번 사령한테 전화를 걸어 박원빈 중령을 찾았다. 없다고 하니까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빨리 헌병대로 나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원빈은 먼저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말했다. 어디서 전화가 걸려오거든 사복으로 갈아입고 친구 아들 돌잔치에 갔다고 하시오. 그 직후 서종철 사령관이 직접 박원빈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내가 받아 남편이 시키는 대로 말하니까 서종철 소장은 사복을 입고 나갔습니까? 군복을 입고 나갔습니까? 하고 캐물었다는 것이다. 저도 외출했다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뜸을 들인 뒤 그녀는 사복을 입고 나갔다고 말한다는 게 군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라고 말해버렸다. 자신의 실언에 놀란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남편이 외출 나갔다가 오더니 서류 뭉치를 주면서 땅속에 파묻어두라고 했던 것이다. 그 서류는 5.16 거사작전 계획서였다.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겁이 났던 박원빈 중령의 처는 서류를 불태우려고 아궁이에 넣고 성냥을 그었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잘 되지도 않았다. 박원빈은 본부사령 개충의 소령을 불렀다. 사령부 경계를 철저히 하고 내 허가 없이는 누구도 출입시키지 말도록 지시한 뒤 그는 차를 내어 부평 33사단으로 달렸다. 33사단 작전참모 오학진 중령과 전투단장 이병엽 대령을 불러냈다. 박원빈은 34단은 정보가 누설되어 희망이 없다. 33사단은 꼭 제대로 출동해야 한다고 못을 받고는 돌아왔다. 이날 밤의 혼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육관구 사령부 참모장 김재춘 대령에게도 이날 저녁은 지루하고 초조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그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려고 퇴계로 아스토리아 호텔에 갔다. 커피숍에서 그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헌병 백차가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괜히 불안해졌다. 그는 호텔을 나왔다. 퇴계로를 거쳐 남대문 쪽으로 가다가 차를 세우고는 약방 앞 공중전화를 잡아들었다. 육관구 사령부로 전화를 걸어 박원빈 중령을 찾았다.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주번 사령을 바꿔. 이경화 중령입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헌병 백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사령부에는 아무 일이 없나?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장병들이 귀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전 참모 어딨어? 안 보입니다. 비상이 걸리니 우리 편이 아닌 장교들까지 소집돼 부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았다. 내 곧 들어간다.
원래 혁명 계획은 사령관과 일반 장교들이 퇴근한 육관구 사령부에 주체 장교들끼리 모여서 쿠데타 작전의 지휘소로 이용한다는 것이었는데 출발에서부터 빗나가게 된 것이다. 김재춘은 다시 박정희 소장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들리더니 바로 박정희가 나왔다. 각하, 폭로된 것 같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 그럼 어떡할래? 박정희는 난감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나가야죠. 뭘 어떡합니까? 빨리 육관구로 나오세요. 제가 나가서 우선 지휘할 테니까 하여간 빨리 나오세요. 알았다. 박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5.16 거사에 대한 기록에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 박정희가 태연하게 제2안대로 합시다 라고 말했다고 쓰고 있다. 제2안이란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 지휘관의 감금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거사를 강행한다는 시나리오였다. 김재춘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는 충격을 받은 목소리였고 제2안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재춘은 후암동 집으로 갔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권총을 찼다. 아내에게는 비상이 걸려 부대로 들어간다고만 했다. 옷을 갈아입고 대문까지 나오면서 두 번 다시 못 만날 길이 될지 모르는데 작별 인사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다. 삼남일녀를 두고 있었던 김재춘은 이들에게 눈길을 한 번씩 준 뒤 아무 말 없이 거리로 나왔다. 지프차를 타고 육관구 사령부 정문에 도착했다. 정문 앞에는 벌써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헌병들이 통제를 하고 있었다. 김재춘이 큰 소리로 호통치듯 말했다. 나 참모장이다. 바리케이드를 걷어라. 이때 이상한 물체들이 차를 향해 몰려오는 것이 전조등 불빛 사이로 보였다. 주체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헌병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자 어두운 담장에 다닥다닥 붙어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김재춘이 나타나자 우우하고 물려든 것이다. 김재춘은 육본에서 온 비상훈련 감독관들이다. 다 통과시켜라 라고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김형욱, 유승원 등 20여 명의 장교들은 육관구 사령부로 몰려들어갔다. (1961년 5월 15일) 유경수는 신당동 집에서 중대한 일을 앞두고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네, 근영, 두 딸을 학교로 보낸 뒤 그녀는 집일을 거들어주던 아줌마를 불렀다. 고향에 가서 2, 3일 쉬다가 와요. 갑자기 고향은 왜요? 아줌마는 유경수의 고향 근처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다. 날씨도 좋고 하니 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경수는 차비를 넉넉하게 주어 보냈다. 이날 박정희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잇따랐다. 김종필, 장태화, 이낙선은 안방에서 박정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일 문건을 읽고 고치고 정서하고 있었다. 유경수는 이들에게 커피와 과일을 대접해 올리면서 틈만 나면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헌 옷가지와 빨랫거리를 찾아냈다. 딸이 완고한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박정희와 결혼한 이후 줄곧 같이 살아왔던 이경영은 딸의 거동이 수상스러워 불었다. 이 바쁜데 무슨 빨래냐, 무슨 일이 있느냐. 아무 염려 마셔요. 어머님 모르셔도 괜찮으셔요. 밤이 됐다. 유경수는 그네, 근영, 지만, 삼남매를 이경영이 데리고 안방에서 주무시도록 했다. 유경수는 빨래를 한 가지씩 다리미로 다려 차곡차곡 챙기고 있었다. 밤 10시가 지났다. 유경수는 박정희가 있던 방으로 건너갔다. 박정희는 장태화, 김종필, 이낙선과 함께 일어나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경수는 저 보세요 라고 불렀다. 유경수는 남편을 부를 때 여보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항상 저 보세요 라고 했다. 그네 숙제 좀 봐주시고 나가세요. 박정희는 서슴없이 그러지 하고 아내를 따라 나갔다. 박정희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국민학교 5학년생 그네를 굽어보고 윗못 외할머니 곁에서 잠들어 있는 근영, 지만에게 눈길을 주고는 나왔다. 장태화가 무슨 숙제입니까? 하고 물었다. 뭐 그림 그리는 거야. 장태화는 이 순간의 유경수와 박정희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남편이 지금 나가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도록 한 유경수의 기지와 긴박한 순간에도 그런 여유를 보여준 박정희의 인간성 때문이다. 지금 한나라당 소속인 박근혜 의원은 이렇게 기억한다. 그날 아버님께서 들어오셔서 저를 한번 보고 나가신 것은 기억나는데 무슨 숙제를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어머님께서는 집안을 정리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집안이 평소와 다르게 긴장되어 있었으나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어머님께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변을 정리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박정희는 아내가 작은 가방에서 꺼내주는 권총을 찾다. 군화를 신은 채 마루의 의자에 앉았다. 김종필 전 총리의 기억으로는 이때 전화가 왔다고 한다. 박정희가 받고 끊었는데 내용은 헌병들이 육관구 사령부로 몰려와서 혁명파 장교들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전화를 끊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라고 한다. 이때 한웅진 육군정보학교장과 장경순 육본 교육처장이 나타났다. 원래 두 사람은 김포 입구에 먼저 가 있다가 박정희와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장경순 준장은 한웅진 준장이 묵고 있던 청진동 화신백화점 뒤 미화 호텔에 밤 10시쯤 나타났었다. 한웅진은 방에 없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한웅진을 만났다. 아니 한 장군, 이런 때 늑장을 부리면 어떻게 하오? 박정희 장군이 연락을 했다는데 우리더러 집으로 오라고 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요? 틀림없어. 육성을 내가 들었어요. 두 사람은 지프차를 타고 신당동으로 달렸다. 마루에 앉아있던 박정희는 키 큰 두 장군이 나타나자 군화 신고 그냥 들어와요라고 했다. 박정희는 다 탈로 났어라고 말했다. 장경순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는 당황한 표정은 아니었고 무표정한 편이었다고 한다. 한웅진, 장경순 두 사람은 의자에 앉으려다가 그 말을 듣고는 일어서면서 갑시다 라고 거의 동시에 말했다고 한다. 박정희도 따라 일어서면서 갑시다 라고 했다. 모두 따라 나섰다. 박정희는 현관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내일 아침 5시 라디오를 들어보 라고 했다. 김종필이 골목으로 나와보니 아까부터 있던 지프 2대가 한편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김종필은 방첩대에서 미행용으로 배치한 지프차라고 짐작했다. 김종필은 거사 계획이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진 마당에 어차피 오늘 하룻밤만 넘기면 된다는 배짱으로 이 지프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 2대의 지프차에는 조장 김응서가 지휘하는 7명의 506 부대 방첩대 요원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물론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집 밖에는 승용차가 2대, 안에서는 수명의 음주 중이라는 보고를 무전으로 해놓고 대문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이때 장도영이 박정희를 체포하라는 명령만 한마디 내렸더라면 이들은 큰 저항 없이 쿠데타 지도자를 체포함으로써 거사를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대기 중이던 지프차에 탔다. 뒷자리에는 한웅진, 김종필이 올랐다. 장경수는 데리고 온 권천식 소령, 한웅진이 데리고 온 신동관 소령과 함께 뒷차에 탔다. 이때 한웅진은 아차 내 권총이라고 했다. 권총을 미화 호텔에 두고 온 것이다. 박정희가 탄 차는 청진동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장경순이 그 뒤를 따르는데 검은색 지프차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장경순 준장은 박정희 소장차와 자신이 탄 지프차 사이에 끼어든 검은색 지프차를 앞지르도록 운전사를 재촉했다. 추월당한 검은 지프차는 금방 장경순의 차를 다시 앞질러 박정희 차를 바짝 뒤쫓고 있었다. 장경순은 문제의 지프차가 군 수사기관에서 미행으로 붙인 것임을 직감했다. 박정희가 탄 차는 화신백화점 뒤편에 있던 미화호텔 앞 길가에 멈췄다. 미행차는 보이지 않았다. 한웅진 준장이 호텔 객실에 두고 온 권총을 가지러 간 사이 장경수는 박정희에게 다가갔다. 각하, 미행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치하고 갈 테니까 빨리 가십시오. 한웅진은 두 자루의 소련제 권총을 들고 나왔다. 박정희는 차고 있던 45구경 권총을 소련제로 바꿔찼다. 박정희가 탄 앞차가 다시 출발해 안국동 쪽으로 달리자 어느새 미행차가 나타나 따라붙는 게 아닌가. 안국동, 중앙청, 시청을 거쳐 서울역 쪽으로 가느냐, 소공동, 한국은행 쪽으로 가느냐의 갈림에서 장경수는 미행차를 가로막고 박정희가 탄 차를 서울역 쪽으로 달리게 한 뒤 한국은행 쪽으로 유도하려고 소공로로 달렸다. 뒤돌아보니 미행차는 속지 않고 박정희 차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장경순이 탄 차가 다시 미행차를 추월했다. 장경수는 권총에 실탄을 장전했다. 아무래도 처치해야겠다고 서두르는데 미행차는 삼각지를 지나서 한강 인도교를 눈앞에 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미행차에 탔던 김응서 대위는 이때 무전으로 11시쯤 박정희 소장을 포함한 2~3명이
신당동 자택을 출발하여 지금 삼각지를 지나 한강 인도교를 건넜습니다. 라고 506 부대로 보고한 뒤 철수한 것이다. 한강 인도교를 넘기 직전 박정희와 동행했던 김종필이 내렸다. 김종필은 일이 잘못되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처삼촌을 전송하는 기분으로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다. 김종필은 내리면서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김종필은 뒤따라온 자신의 지프차를 타고는 안국동 광명인쇄소로 달렸다. 장경수는 미행차를 따돌린다고 이리저리 차를 몰게 하는 바람에 한강 인도교를 넘었을 때는 박정희 차를 놓쳐버렸다. 사육신묘를 지나 길이 영등포와 김포 방향으로 갈라지는 곳에 갔더니 박정희가 지프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기다리고 있었다. 뛰어오는 장경순에게 왜 늦었소? 라고 한마디 한 박정희는 다시 차에 올라 영등포 육관구 사령부로 향했다. 이 시간 이석재 중령은 육관구 사령부 앞에서 애타는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 중령은 집을 나올 때 45구경 권총은 허리에 차고 작은 리볼버는 바지 호주머니에 넣었다. 불안한 만큼 권총에 집착하게 됐다. 이석재는 권총을 만지면서 하루 전날 마지막 작전 회의에서 박정희가 당부하던 말을 떠올렸다.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 것, 문제는 순리대로 풀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친절할 것. 밤 10시 이석재는 지프차를 타고 노량진의 한 다방에서 유승원 대령, 이형주 중령 등과 만났다. 이석재만이 차를 가지고 나왔다. 행정반장인 이석재는 자신의 지프 뒷자리에 6개의 서류 보따리를 두고 있었다. 집권 후에 필요한 서류들이었다. 부처별로 추진할 정책안, 민주당의 주요 정책안, 장차 기용할 인물들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자료, 혁명 초기에 사용할 각종 전단, 방송문, 성명서, 대외 메시지, 후진국 경제자료, 입법자료, 혁명 법령 따위가 들어있는 보따리 때문에 뒷자리에는 이영주만 탈 수 있었다. 차가 육관구 사령부 정문에 도착했다. 무장한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육본 검열단에서 왔다고 해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생각한 이석재는 차를 돌려 사령부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세웠다. 차에서 내린 이석재는 정문 부근에 20여 명의 장교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을 봤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박 장군 오셨나? 라고 물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석재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어제 마지막 작전 회의가 생각났다. 혁명군 출동 계획을 짠 박원빈 중령을 향해서 이석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혁명에 동조하지 않는 출동부대의 지휘관들에 대한 조치 내용이 없습니다. 이들 지휘관들은 사전에 연금시키고 통신은 두절시켜야 합니다. 만약 반혁명 세력이 선수를 쳐서 부대를 장악하면 병력 동원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박원빈 중령은 뭐 그럴 것까지 있나 라는 태도였고 박정희도 침묵을 지켜 이석재의 건의는 묵살됐다. 이석재는 속으로 박원빈이 내 말을 듣지 않더니 하는 원망이 생기더라고 한다. 이석재는 이 순간 정문의 병력이 쿠데타를 저지하려는 육관구 사령관 측에서 배치시킨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거사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판단한 이석재는 지프차에 실어둔 혁명 관련 서류들이 걱정됐다. 특히 혁명이 성공할 경우 기용하려는 인사들에 관한 서류는 엉뚱한 피해를 부를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석재는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형주 중령에게 형주야 나를 좀 도와다오 라고 했다. 왜 그래? 상황이 심상찮다. 우선 인사서류를 태워야겠다. 좀 찾아줘. 이형주가 뒷자리에 수북이 쌓인 보따리를 풀어서 서류를 끄집어내 바깥으로 던졌다. 이석재는 이를 받아 성냥불을 그어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별판 달린 지프차 한 대가 정문으로 다가왔다. 박정희가 탄 차였다. 이석재는 서류 소각을 중지하고 자신의 지프차에 올라탔다. 그는 박정희의 지프차 뒤에 붙었다. 헌병이 누구야? 라고 했다. 2년 전 육관구 사령관이었던 박정희는 나야 라고 위험있게 말했다. 헌병들은 안으로 전화를 걸더니 김재춘 참모장의 명령을 받아 바리케이트를 치워주었다. 이 순간 바깥 담벼락에 붙어서 숨어있던 장교들 수십 명이 우우하고 박정희 장군 차의 뒤에 붙어 사령부 안으로 들어왔다. 장교들은 걸어서 가고 박정희, 이석재의 지프차는 사령부 건물까지 굴러갔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장도영, 박정희, 전화
사람이 긴장하여 불안에 휩싸이면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5월 15일 밤 육관구 사령부 앞에서 벌어졌다. 거사 비밀이 누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혁명파 장교들은 사령부 정문에 배치된 병력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쪽에서 동원한 것이라고 오판했다. 아무도 초병들을 통해서 안에 있는 박원빈 작전참모나 김재춘 참모장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다. 박정희가 탄 지프를 따르던 뒤차에 장경순 육본 교육처장은 육관구 사령부 정문에서 초병들이 박정희의 지프를 에워싸는 것을 보고는 박 장군이 체포되고 있다는 오판을 했다. 장경순은 이날 자신의 임무가 공수부대의 출동을 도와주는 것임을 깨닫고 김포의 공수단으로 차를 계속해서 달리게 했다. 차 안에서 장경순은 만감이 교차하는 고민을 했다. 공수단 정문에 도착하여 내리려다가 그는 한 200m쯤 더 가게 한 뒤 차를 세웠다. 먼저 내린 장경순이 뒷자리에 탄 권천식 소령을 보고 말했다. 너 내려. 장경순은 다짜고짜 말했다. 왜 그러십니까? 넌 내려서 집에 가. 안 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 줄도 모르면서 같이 간다고 해? 빨리 내려. 권천식 소령은 기어코 안 내리겠다고 버티는 것이었다. 권 소령은 3사단의 중대장으로서 6.25 당시 관망산 고지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사람이었다. 관망산을 공격한 7명의 중대장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다. 장경수는 멱살을 잡고 그를 끌어내렸다. 그러고는 타이르듯이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4대 독자가 아닌가. 죽어선 안 돼. 그리고 자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가족도 돌봐줘야지.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권천식 소령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더니 입을 덜덜 떨었다. 장경수는 사람이 살고 싶어지면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장경수는 권천식을 어둠 속에 남겨둔 채 공수단 정문으로 다시 돌아갔다. 공수단 정문에서 초병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고 막았다. 이 사람아, 장성이 못 들어간다니 말이 되는가. 단장을 대. 초병이 박지옥 단장을 전화로 연결시켜 주어 비로소 정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장경순이 단장실로 들어가 보니 육본 특전감 장호진 준장이 와 있었다. 그는 공수단의 출동을 저지하라는 장도영 총장의 지시를 받고 감독차 와 있었다. 장호진 장군은 장경순과는 일제시대 학병 동기였다. 장경순은 그를 바깥으로 불러냈다. 장장군, 내가 일일이 설명해야 알겠소. 이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소. 협조하시오. 알았어. 그런데 성공해야 할 텐데. 두 장 장군이 단장실로 돌아가니 박지옥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대화를 들어보니 상대방은 장도영 총장이었다. 박지옥 단장이 장경순 장군도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장도영이 바꾸라고 한 듯했다. 장경순과 장도영은 동양대학 동창으로서 친밀한 사이였다. 전화기를 드니 장도영이 귀관, 뭐하러 거기 갔소? 지금도 늦지 않으니 돌아가 라고 호통을 쳤다. 각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만나 뵈야겠습니다. 돌아가란 말이야. 장도영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한편 육관구 사령부의 정문을 통과한 박정희는 본부 건물로 들어오다가 육군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연락을 받고 진해에서 올라온 윤필용 중령을 만났다. 박 장군은 먼 데서 왔군 하며 악수를 했다. 참모장실에서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던 김재춘 대령은 박정희에게 수색과 부평이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참모장실에 모인 혁명파 장교들은 20명을 넘었다. 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성대고 있었다. 이때가 자정을 한 15분쯤 넘긴 시점이었다. 박정희는 육관구에 오기로 약속한 시간인 밤 11시보다 1시간쯤 늦게 나타난 셈이었다. 달력은 이제 5월 16일로 넘어갔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착착 진행되는 줄 알았던 거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지휘소여야 할 육관구 사령부는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박정희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아직 그의 수중에는 1개대대 규모의 병력도 없었다. 장도영 총장은 이미 쿠데타 저지에 나서고 있었다. 옆방에는 이광선, 헌병차감이 혁명에 가담한 장교들을 조사하려고 헌병들을 데리고 와 있었다. 5월 16일이 시작된 0시의 상황은 암담했다. 이 순간 육관구 사령부엔 피아가 뒤섞여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김재춘 대령의 활약 때문이었다.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데다가 기가 센 김재춘은 박정희에게 거사누설의 급보를 올린 뒤 사령부로 왔었다. 김재춘이 사령부로 들어가자마자 서종철 육관구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왔다. 서 소장은 6본 헌병감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김재춘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대강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참모장, 어떻게 된 거요? 지금 우리 부대 내에서 쿠데타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오. 헌병 중대를 보냈으니 곧 도착할 헌병 차감과 상의해 반란군을 색출, 체포하시오. 모두들 참모장의 지휘를 받으라고 명령했소. 예,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서종철 소장은 반란군의 핵심인 김재춘에게 반란군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내린 셈이다. 그때까지도 서종철 소장은 참모장이 박정희 소장 그룹의 중심 인물임을 모르고 있었다. 김재춘은 이날 밤 그가 성공적으로 육관구의 혼란 사태를 충돌 없이 수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령관으로부터 지휘권을 위임받은 데다가 양측으로부터 다같이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재춘 육관구 참모장은 서종철 사령관이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보낸 헌병중대가 나타나자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영내에 제사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큰 창고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별명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시오. 반란군도 무장을 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니 일단 거기서 내 명령을 기다리시오. 그 전에 쿠데타 주체 장교들은 카빈 한정씩을 나눠 가졌다. 그는 영문도 모르고 비상 소집되어 나온 비혁명파 장교들의 질문 공세에 대해서도 적당히 둘러댔다. 얼마 뒤 수십 명의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조서용지, 수갑, 포승이 들려 있었다. 헌병들을 인솔하고 온 것은 이광선 헌병차감이었다. 이 대령은 김재춘과는 육사 5기로서 동기인데다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육관구 사령부에 나가 있는 장교들을 귀가시키고 불응하면 연행에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온 이광선은 김재춘이 나타나자 대뜸 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 순간 김재춘은 상황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절대로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속으로 다짐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러했다. 야, 너 아직 몰랐냐? 우리 혁명하는 거. 뭐라고? 우리는 널 체포하러 왔단 말이야. 누가 누굴 체포해? 잘못하면 네가 체포당하게 돼 있어. 이봐, 잡으러 온 사람 보고 그런 농담하지 마. 자세히 이야기 좀 해봐. 잘 들어. 지휘관은 박정희 장군이시고 해병대, 공수단, 그리고 육해공군 전체가 참여하고 있어. 임마, 잘못하면 너희들이 다 잡혀 들어가. 조금 전에 인천항에 함정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해군이 함정을 보낸 건 장성들을 죄다 잡아 실어버릴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김재춘은 이왕 확인이 안 될 말이니 거짓말을 해도 크게 하는 것이 친구를 위해서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재춘 육관구 사령부 참모장은 박정희가 나타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혁명지휘소인 육관구 사령부를 지켜내느라 임기응변을 다하고 있었다. 쿠데타 가담 장교들을 조사하러 온 헌병차감 이광선 대령을 설득하여 그 예봉을 무디게 해놓고 있는데 장도영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거기에 장교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하는데 뭘 해?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뭘 하고 있어? 비상훈련을 감독하려고 6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김 대령은 모르는 소리야. 무슨 놈의 훈련이 훈련이야. 그 사람들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놔요. 이 말을 들은 김재춘은 무심코 에이 뭐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이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반란군과 진압군 장교들이 뒤범벅이 된 상황 속으로 박정희가 들어선 것이다. 김재춘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고 한다. 박정희는 신당동 집에서 나오기 전 김종필, 장태화, 이낙선과 함께 반주 정도의 술을 마셨다. 김재춘은 박 장군에게 그때까지의 상황을 보고했다. 박정희는 자신이 2년 전 사령관실로 썼던 사무실로 들어섰는데 그곳은 부사령관실로 쓰이고 있었다. 박 장군을 따라 혁명파, 비혁명파, 그리고 진압군 측 장교들까지 몰려들었다. 시선은 박정희에게 집중됐다. 박정희는 얼굴이 검붉게 상기됐다. 김재춘은 술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피아가 뒤섞인 수십 명의 장교들을 향해서 이런 유지의 연설을 했다는 것이 김재춘의 기억이다. 여러분, 우리는 4.19 혁명 후 그래도 나라가 바로 잡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나라꼴입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이 호텔방을 잡고 돈 보따리가 오고 가는 이권운동, 엽관운동에 여념이 없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자유당 정권을 능가하는 부패와 무능으로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이 정권을 보다 못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걸게한 겁니다. 동지들도 이제부터 구국혁명에 대열에 서서 각자 맡은 임무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는 육관구 방첩대 정명환 중령도 끼어 있었다. 648기 출신인 그는 진압군 측에 서야 할 입장이었으나 박정희의 연설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 뒤 육사단장으로 있을 때 제2 땅굴을 발견한 적도 있는 그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박 장군은 그 자리에서 이번 혁명은 어떤 경우에도 무혈로 해야 한다고 평화적인 방법을 강조하던 것이 지금껏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연설이 끝나자 박정희는 이광선 헌병 차감과 정명환 중령을 가까이 오게 해 혁명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명환 중령은 예, 돕겠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고 한다. 박정희는 장도영 장군이 자기를 여러 번 찾았다는 말을 듣고는 전화를 연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명환 중령이 다이얼을 돌렸다. 장도영과 박정희에 대하는 대강 이런 요지로 진행됐다. 박 장군, 그곳에는 뭐하러 가 있소? 오늘 예정돼 있던 야간 훈련을 모두 취소시켰으니 집으로 돌아가시오. 망해가는 이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받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 말 마시오. 이번에는 장면 정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정도로 그치고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미 부대는 출동을 개시했습니다. 부대의 출동은 내가 금지시켰어요. 박 장군, 취한 것 같은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보고만 계십시오. 박정희는 전화기를 꽝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놨다고 한다. 장도영도 박정희의 이날 목소리에는 취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날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던 장교들은 박정희가 흥분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린 것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술을 좋아하는 박정희가 불안감을 달래려고 술을 마셨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날 밤 그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국가와 민족을 구할 오직 하나의 길. 육관구 사령부에 모여있던 혁명파 장교들은 박정희 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다. 인간이란 위기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지도자를 쳐다보고 그 지도자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려고 한다. 이석재 중령도 박정희를 관찰하고 있었다. 박정희 시대의 총무처 장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뒤 지금은 천안에서 살고 있는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너무 긴장되니까 담배 피우던 사람들도 담배를 피우지 않더군요. 꼴초인 저도 그랬습니다. 출동 부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는 박정희 장군의 결단만을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장도영 총장과 나누는 대화를 우리는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분은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군요. 그때 이석재는 박원빈 작전참모방에 들어갔다가 카빈총과 상자째에 있는 실탄을 발견했다. 실탄 상자를 지프에 실어다 놨다. 그는 권총을 두 자루나 품고 있는데도 카빈을 들었다. 이석재는 여차하면 한판 크게 버리고 죽겠다는 각오를 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박정희가 일어났다. 결심을 굳힌 듯했다. 항공 점퍼를 입고 있었던 박정희는 지퍼를 내리더니 품 안으로 손을 넣었다.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뽑아냈다. 편지였다. 박정희는 김재춘 참모장에게 장도영 총장 앞으로 전화를 하면서 편지를 건네줬다. 김재춘은 육관구 작전처 송정택 중위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지금 즉시 장도영 총장에게 전달하고 오라고 명령했다. 송중위는 신의주 동중학교 출신으로서 장도영의 후배였다. 송중위는 서울 시내로 들어가 지금 조선호텔 건너편에 있던 서울 방첩대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는 서울 방첩대장 이희영 대령을 통해서 이 편지를 장도영 총장에게 전달했다. 장 총장은 편지를 읽고는 이 대령에게 건네줬는데 지금 김재춘이 보관하고 있다. 존경하는 참모총장 각하. 각하의 충성스런 육군은 금 16일 3시를 기하여 해공군 및 해병대와 더불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걸기하였습니다. 각하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독단 거사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옵니다. 그러나 백척간두에 놓인 국가민족을 구하고 명일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이 길 하나밖에 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민족적인 사명감에 일철하여 결사,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택한 이 방법이 조국과 결의에 반역이 되는 결과가 된다면 우리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전원 자결하기를 맹세합니다. 각하께서는 저희들의 우국지성을 촌탁하시고 쾌히 승낙하시고 동조하시와 나오셔서 이 역사적인 민족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영도자로서 진두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은 총장 각하를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하여 민족사적 사명 완수에 신명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소관이 직접 각하를 찾아뵈어야 하오나 부대를 지휘 중이므로 부득이 동료들을 특파하게 되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여불비제배 5월 16일 소장 박정희. 이 편지를 읽어본 장도영은 이희영 대령에게 박정희 장군이 아직도 육관구에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면 전화를 바꿔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소장이 전화에 나오자 장도영은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당신 편지 보았는데 그것은 범행이고 반동이요. 어서 정신 차려 빨리 돌아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체포하겠소. 박정희는 부대들이 거사하기 위해서 출동했으니 이젠 중단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장도영은 이렇게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부대들은 내가 일절 움직이지 못하도록 엄명해 놓았는데 무슨 출동이란 말이오. 체포되지 않으려면 빨리 돌아가시오. 이런 대화가 사실이라면 장도영 총장은 반란군을 출동시키려 하고 있는 수괴에게 아직도 잦은 해산을 종용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5.16 혁명 실기에는 박정희가 이날 밤 2통의 친서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원래 계획은 쿠데타군이 주요 목표지를 점령한 다음 장 총장에게 윤태일, 송찬호 준장을 통해서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었는데 그 전에 탈로가 나는 바람에 없애버리고 다른 편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 소각해버린 친서의 내용은 이러했다고 한다. 총장 각하,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각하의 묵인을 받은 바 있는 거사를 명조를 기하여 기어이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처음 계획으로서는 각하를 직접 모시고 이 성스러운 거사를 단행하려 했으나 만약 이 거사가 실패했을 때의 전 책임을 소관이 지고 각하에게는 패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만으로 거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각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미충을 양해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충성된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선두에 설 것을 굳게 믿는 까닭에 감히 거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글을 각하께서 받으실 때는 충용스런 각하들의 부하들은 서울의 진주를 끝마치고 중요한 목표를 점령하여 착착 진행시키는 시간일 것입니다. 속히 나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5월 15일 밤 박정희 배. 5.16 혁명실기는 이 편지가 이낙선 소령이 기한하고 박정희와 김종필이 가필하여 완성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두 편지의 중대한 차이점은 전달된 편지엔 각하의 승인을 얻지 않고 독단 거사한다고 적혀있고 소각해버렸다는 편지에는 각하의 묵인을 받은 바 있는 거사 운운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석재는 장 총장에게 전달된 편지의 의미는 혁명에 실패하면 우리는 죽지만 당신은 빠져나가시오라는 면죄부였다고 주장했다. 김재춘은 새벽 2시 전 박정희 장군에게 공수단으로 가셔서 부대를 직접 지휘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5.16 혁명 실기에는 박정희가 장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수단행을 강행했다고 적혀있다. 이석재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는 공수단과 해병대도 안심이 안 되는군. 내가 직접 가서 출동을 지켜봐야겠어 라고 말하며 육관구를 나섰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공수단으로 떠나기 전 김재춘에게 참모장은 계속 여기에 남아서 지휘해 주시오 라고 당부했다. 김종필은 나중에 이날 밤 거사를 성공시킨 박정희의 3대 결심을 꼽은 적이 있었다. 거사 정보가 누설될 것을 알고도 신당동 집을 나와서 진압군 측 헌병들이 기다리는 육관구로 향한 것. 혼란에 빠진 육관구에서 나와 실병력이 있는 공수단과 해병대로 간 것. 그리고 한강 다리를 건널 때의 결단이 그것이다. (5월 16일) 새벽 2시 직전 박정희는 육관구 사령부로 나와서 한웅진 준장과 함께 지프에 올랐다. 이석재의 지프에는 이형주, 박순권 중령이 타고 박정희가 탄 앞차를 뒤쫓았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김포로 달리는 차 중에서 앞자리에 박정희는 뒷자리에 한웅진 육군정보학교장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타계한 한웅진 준장이 기자에게 남긴 증언에 따르면 이날 차중 대화는 대강 이러했다고 한다. 박정희,
지방에서는 지금 서울 상황을 모르고 있을 거야. 빨리 부대가 출동해야 하는데 말이야. 새벽 5시에 라디오를 들으라고 해놨는데 방송이 나가지 않으면 호응하기로 한 부대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한웅진. 실패하면 빌어먹을 산속에라도 들어가서 협상이라도 벌입시다. 박정희. 병력이 나와야 협상이라도 하지. 라오스의 콩레 대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부하도 살리고 다 사는 길이 될지 모르지. 한웅진. 형님, 어쨌든 우리는 성공할 겁니다. 아무리 나라를 위해 거사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하면 만고역적이 되니까 끝까지 해봅시다. 박정희와 한웅진은 차중에서 담배를 계속 태웠다. 담배 연기만이 두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이날 차중에서 6갑을 태웠다는 것이다. 박정희도 이 순간에는 초조했던지 라이터를 쥐고 있으면서 한웅진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웅진은 그 12년 전 박정희가 군내의 남노당 조직원으로서 체포되어 전기 고문까지 당하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았다가 군복을 벗고 나서 불우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육본 특무과장이었다. 한웅진은 육사 2기 동기지만 나이가 많은 박정희를 형님처럼 모시면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그를 가장 가깝게 지켜보았던 이였다. 이제 그는 또 한 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박정희의 동반자가 된 것이다. 한편 공수단의 출동부대 지휘자인 김재민 대대장은 육관구에서 보내주기로 한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차량대는 예정 시각보다 1시간쯤 늦은 밤 11시에 도착했다. 김중령은 10대의 트럭을 몰고 온 운전병을 공수단 요원으로 바꾸었다. 육관구 운전병들은 부대 안에 격리됐다. 김재민은 대대 연병장 옆에 있는 공수교육장에 트럭을 세워놓고 요인 체포 임무를 맡은 장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장교는 공수단이 서울로 들어간 이후 한 팀씩 지휘하여 총리, 장관들을 체포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총리 체포를 책임진 박종규 소령만 심야에 나타났다. 한 주최장교 출신 인사는 그날 밤 거사가 탄로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피신하여 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에 상황이 호전되자 나타난 사람들도 덜어 있다 라고 했다. 김재민 중령은 차량이 도착한 뒤에도 박치옥 단장이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아 공수단 본부로 전화를 걸었다. 대대본부와 공수단 본부는 약 2km나 떨어져 있어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단장님, 출동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잠시 기다려봐. 김재민 대대장은 일단 부대원들을 트럭에 태웠다. 포섭된 팀장들을 제외한 일반 병사들은 폭동 진압 훈련인 줄 알고 있었다. 김재민 대대장은 출동 시각이 지났는데도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 초조했었다고 한다. 이 무렵 공수단 정문에 박정희가 도착했다. 박치옥은 최근 증언에서 박정희가 도착했을 때는 공수단이 출동 준비를 끝내고 정문으로 나서려는 시점이었다고 한다. 뒤차로 따라온 이석재가 보니 박정희는 박치옥을 정문으로 불러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이석재는 차에서 내려 카빈총을 정문 쪽으로 겨누고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박치옥에게 빨리 출동하라고 독려했다는 것이고 박치옥은 왜 안내 장교들이 오지 않습니까? 왜 차량을 늦게 보냈습니까? 하고 따졌다고 한다. 정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지프 쪽으로 돌아온 박정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고 한다. 박치옥에 따르면 이때 박정희의 입에선 술 냄새가 났고 자포자기한 마음을 술 기운으로 버티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석재는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박정희는 지프에 몸을 실으면서 해병대로 가자고 했다. 이석재의 지프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박정희는 당신들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라고 말한 뒤 떠났다. 김포 해병여단으로 달리는 차 중에서 박정희는 뒷자리에 탄 한웅진 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해병대가 이 길을 진격하고 있을 때인데 도로가 캄캄하기만 하니 이상하지 않소. 해병대도 출동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부대는 예정대로 출동했다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끌고 나와야겠는걸. 지프가 길가의 경찰서 지서에 도착했다. 박정희는 내려서 지서로 들어갔다. 해병대가 이 앞을 통과했느냐고 물었으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서에 나와있던 해병대 헌병에게 여단 본부로 전화를 해보도록 했다. 이미 30분 전에 부대를 떠났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도대체 어느 길로 갔기에 보이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지프를 한 1km쯤 더 달리게 했다. 맞은편에서 해병대 지프가 달려오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 지프를 세우고 물어봤다. 지프에 타고 있던 해병 헌병 장교는 우리 부대는 질러가는 길로 갔을 것이다 라고 답했다. 박정희는 차를 돌려 공수단 쪽으로 몰게 했다. 박정희 소장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석재 일행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한다.
해병대를 만나면 33사단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병대 측으로서는 육군이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 동지 한 사람이 배반하여 기밀이 누설되었으므로 출동이 약간 늦어져 부득이 해병대가 앞장서게 되었다는 정도로 암시만 주도록 합시다. 상세한 이야기는 사기를 저상시킬 우려가 있으니 하지 말아요.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한강에서 울린 총성. 김포 해병여단장 김윤근 준장은 부관이 시기에 맞춰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 보니 밤 11시였다. 인사참모 최용관 소령, 통신참모 문성태 중령이 기다리고 있다가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여단 내 미군 고문단도 눈치채지 못하고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최 소령은 전차중대의 출동 문제를 제기했다. 원래 출동 계획에는 전차중대를 출동시키면 그 굉음으로 한강다리를 넘기 전에 폭로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제외돼 있었다. 최 소령은 주력부대가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시간에 맞추어 전차중대가 출발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자정을 넘어서 5월 16일로 넘어간 뒤 드디어 오정근 대대장이 전화로 보고해왔다. 지금 부대의 선두가 출발했습니다. 지휘반은 주력부대의 후미에 붙게 돼 있었다. 김윤근 여단장은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군종참모 김광덕 대위를 찾아 나섰다. 그는 여단 내의 교회로 들어가서 군목을 모셔오라고 했다. 자다가 일어난 김광덕 대위는 옷 매무새를 고쳐 입으면서 들어왔다. 김윤근은 한밤중에 깨워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거사 계획과 취지를 설명해 주었다. 지금 막 거사부대의 선두가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믿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라면 우리가 하려는 일을 쳐부수어 주시겠지만 출동 목적을 모르고 나가는 많은 장병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란 표정이 된 김 군목은 곧 침착함을 되찾더니 뜨거운 기도를 올려줬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김윤근은 교회를 나왔다. 그는 지프를 타고 전차 중대로 향했다. 이미 주력부대의 트럭 종대가 엔진 소리를 우르렁거리면서 김포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중대 본부에 도착한 김윤근은 정문 보초에게 지금 중대장을 보러 가니 전화로 깨우라 라고 명령했다. 중대장 막사에 들어가니 김현호 대위가 옷을 입고 있었다. 김윤근은 그에게 또 거사 취지를 설명해 주었다. 여단장님이 나가신다면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오전 4시에 출발할 수 있소.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신다면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좋소. 오전 4시에 서울로 출발하시오. 김윤근의 후미에 붙은 60여 대의 트럭 종대는 대대병력을 태우고 김포 가도를 달렸다. 달은 없었지만 별빛이 영롱한 밤이었다. 해병대가 염창교에 이르렀을 때였다. 길가에 박정희 장군과 일행이 서 있는 모습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들어왔다. 김윤근은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렸다. 철모를 쓴 김 장군은 박정희에게 뛰어오더니 거수경례를 붙이면서 보고했다. 해병대 이상 없이 출동했습니다. 수고 많았소. 박정희는 김 장군의 손을 잡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장군, 34단에서 거사 계획이 탄로가 났소. 그래서 34단, 33사단, 공수단 다 나올 수 없게 됐소. 이제는 해병 여단만 가지고 강행하는 길밖에 없게 되었으니 김 장군만 믿소. 그렇게 됐습니까? 하는 수 없죠. 해병 여단만 가지고 강행해 봅시다. 김윤근은 담담하게 말하고 다시 차에 올랐다. 이때의 심정을 김윤근은 이렇게 고백했다. 다시 지프에 올라 강변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은 앞을 비추고 있었지만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기분이었다. 굵직한 몽둥이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해졌다. 처음부터 잘못되면 죽게 된다는 것을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막상 육군부대가 출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엄청난 차질에 부딪히게 되니 이것저것 모두가 후회됐다. 김윤근은 한강으로 다가가면서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 기억났다. 출근하려고 삼각지를 지날 무렵이었다. 해군 참모총장 차가 앞질러 가기에 들여다보니 이성호 총장 옆에 함대사령관 이맹기 소장이 동승하고 있었다. 김윤근은 손짓으로 앞차를 세우게 한 뒤 이맹기 소장을 내리도록 했다. 내일이 D1인데 알고 있소. D1? 그게 무슨 말이오? 김동하 장군에게서 무슨 말 듣지 못했소.
글쎄 아무 말도 들은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착각을 한 것 같으니 용서하십시오. 김윤군 준장은 정중히 사과드리고 인사를 한 뒤 김동하 장군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김동하는 이맹기 장군도 거사에 찬동했고 거사 일에는 해군 함정 수척을 인천항에 배치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던 것이다. 한강으로 접근하면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다가 김동하 장군을 떠올린 김윤군은 선배를 너무 믿었던 것이 후회가 됐다고 했다. 박정희와 장교들은 염창교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해병대 차량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만세를 불렀다. 지축을 울리면서 출동하는 해병대는 박정희에게는 그야말로 기사회생의 기적이었다. 한때 부대가 나와야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다가 협상이라도 할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박정희는 이제 성공에 확신까지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염창교에는 육관구 사령부에 모였던 육군 장교들 10여 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정희와 해병대를 만났다. 박정희는 이들 장교에게 이제는 부평 33사단으로 가서 출동을 독려하라고 명령했다. 단호하고 자신감이 붙은 말투였다. 박정희 차는 해병대를 뒤에서 따라갔다. 해병대 뒤에는 출동이 늦었던 공수단 트럭이 따라붙었다. 이로써 해병대는 선두부대가 됐다. 이는 김윤군이 피하고자 했던 상황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해병대는 육군으로부터 당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해병대와 공수단은 5월 16일 새벽 3시 30분경 한강 인도교의 남단인 노량진 쪽에 도착했다. 남한강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나오는데 해병대 병사들이 공포를 쏘았다. 경찰관들은 달아났다. 해병대와 공수단 병력이 한강 인도교의 남단인 노량진에 도착한 시각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은 육군 본부가 아닌 서울지구 방첩대 사무실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취한 조치를 회고록에서 이런 요지로 설명했다. 나는 김재춘 대령과 15일 저녁부터 16일 새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나눴다. 그때마다 김 대령은 내 명령대로 육관구 사령부에 집결한 장교들을 해산시켰으며 관구 소속 예비사단들의 출동도 엄금시켰다고 보고해왔다. 나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나는 김재춘 대령이 쿠데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김 대령의 여기는 조용하다는 말을 믿고서 안심했다. 그러나 일부 소수 부대라도 서울로 들어오려 하지 않을까 해서 육본에 비상대기시켜둔 헌병 50명을 한강교로 급파 미군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육군 차량의 통과를 엄금시키라고 명령했다. 조금 뒤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헌병들이 한강 다리 위에서 해병여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장도영 총장은 새벽 3시 30분이 넘어서까지도 해병대와 공수단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김재춘의 허위 보고에 속았고 자신이 박정희에게 집에 돌아가서 잠이나 자시오라고 지시한 것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었다는 얘기다. 당시 장도영을 관찰하고 있었던 부하들의 증언은 다르다. 육본 직할 제15범죄수사대 방자명 부대장은 자정 무렵 수색의 34단으로 달려가 반란 주모자인 작전참모 200일 중령을 야반 도주하게 하고 상황을 평정한 뒤 장도영한테 돌아와 대기 중이었다. 이때 해병대가 공수단과 함께 한강교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장도영은 직접 전화통을 들고는 육본 직할 헌병 중대장 김성률 대위를 부르더란 것이다. 병력 50명을 카빈으로 무장하고 GMC 트럭 8대를 동원하여 한강 다리를 봉쇄하라. 장도영은 곁에 있던 방자면 중령에게 지시했다. 귀관도 육본에 가서 헌병대의 배치를 지휘, 감독하고 중간 보고하라. 방자명은 소수 병력으로 대병력을 상대한다는 것이 불안하여 이렇게 건의했다고 한다. 각하, 남산엔 1개 공병단이 주둔하고 있고 각 헌병대는 중화기를 갖고 있습니다. 장도영은 아니 됐어, 우선 그것으로 될 거야 라고 말한 뒤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더라고 한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희영 서울 방첩대 대장도 방자명이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장도영 총장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제대로 쓰지 않고 일부러 소수 병력을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때 공병단 병력과 기관총을 동원하여 한강 다리 위에 몰려있는 해병대와 공수단을 공격했더라면 서울 진입을 저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방자명 중령은 한강 다리에 트럭을 팔자로 놓는 차량 바리케이드를 3중으로 쳤다. 방 중령과 김 대위는 김포가도 쪽을 바라보았으나 근접 물체는 보이지 않고 조용했다. 방 중령은 김 대위 필요하면 발포하시오 라고 명령한 뒤 서울 방첩부대로 돌아와 장도영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때 장도영은 전투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있었다.
현석호 국방장관과 6번의 주요 참모들도 나와 있었다. 방자명은 다시 6번으로 갔다. 연병장에 병력이 꽉 차 있는 게 아닌가. 장병들의 부대 표시를 보니 육군단 포병단이었다. 방자명은 진압군이 들어왔구나 하고 안심했다. 5.16 혁명사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날 서울 시내로 처음 들어온 부대가 해병대와 공수단이라고 오해한다. 사실은 그들이 한강다리를 넘기도 전인 새벽 3시 30분에 문재준 대령이 지휘하는 육군단 포병단의 전 병력이 6번에 진주했던 것이다. 포병사령관 이하 5개 대대장 전원이 쿠데타에 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대는 차질 없이 의정부, 미아리를 거쳐 새벽에 점령 목표지에 도착했다. 장교 68명, 사병 1283명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문재준 사령관은 이틀 전 확정된 계획대로 서울 시내가 혁명군에 의하여 이미 점령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너무나도 조용한데 경악했다. 새벽 3시에 서울 시내로 들어와서 주요 목표물을 점령하기로 했는데 이거 우리가 박정희 장군한테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문재준 대령은 육군단 작전참모 홍종철 대령과 참모들을 데리고 혁명군 지휘소로 결정된 남산으로 가봤다. 거기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육군단 포병단 병력을 실은 트럭들은 새벽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6번으로 계속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준의 담배를 쥔 손이 덜덜 떨렸다. 담배를 거꾸로 피워 물기도 했다. 오늘이 확실히 16일이야? 맞아? 틀림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니야? 그렇다고 도로 물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젠 다 폭로된 겁니다. 이건 훈련이었다고 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이런 대책 없는 대화를 나누고 6번으로 돌아온 문재준 대령은 작전참모부장 송석하 소장과 맞닥뜨렸다. 송 소장은 서울지구 방첩대에서 장도영 총장을 만나고 6번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귀관, 어디서 출동한 병력인가? 6번 지시에 의해서 출동한 육군단 포병단입니다. 잘 됐다. 지금 해병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한강으로 가서 진압하라. 알겠습니다. 문재준은 기겁을 하고 돌아와서 참모들과 상의했다. 신윤찬 대대장은 당장 잡아 넣어버리자고 했으나 문재준은 좀 두고 보자고 했다. 작전참모부장이 주번사령을 보내 병력 배치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신윤창은 주번사령에게 쏘아붙였다. 여보, 우리가 왜 출동했는지 아오. 군사혁명하러 왔어. 여러 말 말고 가시오. 이때 한강 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육군단 포병단 지휘부의 초조와 불안이 끝나는 순간이었다.